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1쪽의 우리 증여의 법적 성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0강 시간에 증여의 의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증여계약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에게 재산권 이런 것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하면 상대방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이라는 당사자 일방 증여자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하고 당사자 일방 수증자을이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이 증여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증여의 법적 성질 요거 확인해 봅니다. 이 증여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그러면 갑을 갖다가 우리는 증여자 이렇게 부르고 을을 갖다가 수증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증여계약이라는 것은 수증자 갑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거 낙성계약입니다, 여러분.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계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무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 유상계약 하면 뭐예요? 서로 대가 있는 출연을 하는 계약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증여자 한쪽 편에서는 출연을 하고 수증자 다른 한쪽 편에서는 출연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계약과 편모계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상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그리고 편모계약에서는 동생양병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불요식계약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불요식계약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효력입니다. 효과, 효력. 세 번째 효과 효력에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 갑은 증여자는 재산권 이전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 얘기죠. 자, 무상편모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편모계약하면 한쪽 편은 채무를 부담하나 증여자 한쪽 편은 채무를 부담하나 다른 한쪽 편 수증자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자 갑은 계약의 내용대로 재산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9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계약의 법적 성질. 90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 3번 보시면 증여 효력, 재산 이전의 채무. 그래서 증여자는 증여 효력으로서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한다. 이게 주된 내용이죠. 두 번째 우리 책 90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괄호 2번 보시면 증여자의 담보 책임 나와 있어요. 증여자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라는 건 원래 유상계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무상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증여자가
이 물건에,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증여를 할 때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하자나 이런 걸 알고, 하자나 흠결 알고 고지를 안 했어요.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고, 하자나 흠결 알고 고지를 안 했어요. 하자나 흠결을 알고 고지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럼 수증자가 담보 책임을 증여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증여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수증자가 증여자를 상대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리고 부담의 한도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뭐예요? 제일 쉬운 것은 아버님이 외아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 재산을 갖다가 증여해 줄 테니까 월 500씩 생활비를 달라 하고 특약난의 기재만 해도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서 쟁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500을 안 줘요. 전 재산을 증여를 해줬는데 외아들에게. 그럼 이때 도로 내놔 하고 증여계약을 해제를 해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계약에 수증자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에 수증자의 부담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증자의 부담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여자의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다. 이건 뭐죠?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90쪽과 91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여계약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는 네 번째 목차는 해제가 되겠습니다.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자, 일시적 채권계약인 매매, 증여, 교환, 도급, 현상, 광고, 화해계약, 이런 계약들은 일시적 채권 계약이므로 해제가 맞습니다. 해제. 그러면 해제는 언제 해제할 수 있느냐? 부동산 증여계약의 경우 증여계약서가 없어요.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계약, 이거는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목차와 키워드 잡으면 이거 한두 줄씩 쓸 수 있는 거예요. 목차와 키워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쓰기가 안 되는 겁니다. 쓰기 연습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쓰기 연습 기본은. 쓰기 연습 기본은 우리 논수령, 약수령 문제는 첫 번째 목차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요거 장악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한두 줄씩 쓰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쓰기 연습이 안 되면 요거 논수령, 약수령 문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짧게 목차를 끊어보는 것도 쓰기 연습이에요, 여러분. 쓰기 연습. 또 망은 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망은 행위. 망은 행위 있으면 해제할 수 있죠. 가장 쉬운 건 언제요? 수증자가 증여자를 상대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빨리 달라고. 그런 경우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증여자가 재산 상태가 현재 약화됐을 때는 증여계약 때 증여계약의 내용대로 못 주겠다 하고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됐을 때입니다. 현저히 악화됐을 때, 이때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가 91쪽에 소개가 되고 있죠. 거기 박스에 보시면 3개 나와 있어요. 서면, 망은행위, 재산상태 악화, 박스 안에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한두 줄 써주는 습관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넘어가시면 특수한 증여, 부담부 증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증여 한두 줄씩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증여의 첫 번째 부담부 증여, 이런 것들은 제일 쉬운 건 뭐였어요? 아버지가 외아들에게 전 재산을 줄 테니까 월 500씩 월급을 달라, 이런 거죠. 자, 이 부담부 증여 하면은 증여자가 유리합니다. 왜? 수증자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치 않을 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으니까?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최근에 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증여 전체를 내지 않고 부담부 증여 딱 발췌해서 준 사례나 그냥 약수령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4쪽으로 넘어가시면 정기증여 가로 1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로 3번 보시면 사인증여 나와 있어요.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이에요. 계약은 생전에 하고 내가 죽으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95쪽에 보시면 가로 5번 포괄유증 나와 있어요. 포괄유증은 일정한 비율로 증여를 하겠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증여하면 우리는 포괄유증,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계약은 생전에 하나 내가 죽으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97쪽에 넘어가시면 역시 증여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몇 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건 우리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하기로 하고, 98쪽 넘어가시면 매매 나와요. 매매. 그리고 563조 매매의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증여의는 뭐예요? 증여자가 계약 상대방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산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에 동의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거죠. 재산을 지급함으로 성립한다면 틀려요. 동의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매매 계약입니다, 여러분.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간단히 확인을 해봅니다. 자, 매매 계약은 우리 일상 사회생활에서 많이 하시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주택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매수인들에게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합니다.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청약을 하죠.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예요. 그럼 매수인들이 권리 분석, 요 부동산 분석해야 돼요. 자, 지목이 뭐냐, 건축이 가능하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구조물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용도 지역은 뭐냐, 그리고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임야의 경우 임야대장,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등기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괜찮아요. 그래서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를 승낙의 의사표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이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 계약의 의의를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여러분?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함으로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리는가? 법적 성질을 생각해 보는데 이게 역시 낙성 계약이죠.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함으로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출연을 하는 거죠. 매도인 갑은 물건, 부동산으로 출연하는 거고 매수인은 금전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은 부동산, 동산, 금전, 노무 제공 다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출연을 하는 계약, 이게 유상계약이에요. 세 번째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뭐죠?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매도인 갑은 어떤 채무 부담이죠? 부동산 주택을 등기해줄, 이전하고 등기해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바로 유상계약에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쌍무계약에서도 대부분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면 틀려요.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유상계약에서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평무계약에서는 동시행변권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따라서 무상계약에서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증여계약의 경우 예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방금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구두로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계약도 불요식 계약입니다.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일단 계약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98쪽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 99쪽에 넘어가시면 매매 성립,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매매 목적, 매매 계약의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99쪽에 맨 끝에 보시면 거기 566조 박스 네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매매 계약의 비용의 부담이죠.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부담하라 좋아, 매수인이 부담하라 좋아 합의하면 유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0쪽에 보시면 가로 2번 매매 예약이 나와 있어요. 매매 예약. 매매 예약. 자, 매매 예약과 관련해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 우리 확실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매매 예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에요. 예약. 그러나 예약도 계약입니다. 예약도 계약이에요. 그리고 예약도 똑같이 예약만 붙이면 돼. 똑같이. 자, 그러면 그 얘기가 100쪽에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이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여기 X토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것이 안 팔리는 땅이에요. 매도인 갑은 팔고 싶은데 매수인은 사고 싶어요. 근데 현재는 자금 사정이 악화가 돼 있고 내년에 갯돈 타거나
내년에 대출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아니면 6개월 후 1년 후 내가 갯돈 아니면 대출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장차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하고 지금은 예약만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미리 하는 게 매매 예약입니다. 자, 100쪽의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약은 장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101쪽에 564조 일방예약입니다. 일방예약입니다. 여러분 564조 일방예약입니다. 그러면 101쪽의 두 번째 줄 564조 일방예약 봅니다. 매매 일방예약 1항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2항 전항의 의사 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이 체고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기간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매매 일방예약의 성질은 뭐냐? 거기 101쪽에 나와 있죠? 매매 일방예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로 새기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로 새기는 것이 통설이다. 그건 뭐야? 6개월 후에 장차 본계약인 매매계약 하자.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 그래서 매매 일방예약을 완결의 의사 표시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약 완결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뭐냐?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형성권이 뭐예요? 우리 민법 총칙 1차 공부할 때 다 공부하셨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입니다. 계약의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이 바로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죠. 따라서 이건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제척 기간의 제한 10년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6개월 후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하자 예약을 하면 6개월 후 예약 완결 의사표시 매매계약을 할 것을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금 중도금까지 줬다 그러면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가 가등기를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 이것은 가등기를 하면 안전장치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가등기를 해놨어도 이거 10년의 제한, 제척 기간의 제한, 10년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1쪽의 맨 끝에 보시면 디귿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요거는 가등기를 해놔도 제척 기간 10년의 제한이 있다 하는 것이 102쪽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요거는 채권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 계약. 그러나 예약 완결권을 갖게 되면 이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단독행위 형성권이다. 소속은 단독행위 형성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법률행위 공부하셨죠?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인 계약 등을 말하는데 의사표시의 태양, 모습 또는 의사표시의 방향과 개수에 따라 분류하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입니다. 소속은 틀립니다. 그래서 101쪽과 102쪽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03쪽에 넘어가시면 첫 번째 줄 가로 3번 계약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계약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약금.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빌딩이 시가 10억쯤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과 1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과 매수인 을이 10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셔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럼 관행상 세 파트로 나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러면 계약금 1억은 5월 10일까지 매수인을이 지급하기로 한다. 대부분 이렇게 계약서에 관행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선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도금 4억을 갖다가 5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 5억과 매도인 갑이 등기필증, 인감 등 소유권 이전 또 법무사무실에 위임하던 거, 위임장 등을 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조하는 것은 5월 29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대부분 계약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때 계약금 1억은 관행상 10%를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100% 매수인만 주는 건 아니에요. 매도인 쪽에서 주는 경우도 될 수는 있어요. 또 관행상 그러니까 더 줘도 되고 덜 줘도 되는 거죠. 이 계약금은.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또 계약을 위반하면 요거를 갖다 몰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이 계약금은 이 계약금 1억은 해약금 추정 규정에 따라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약금 추정 규정인데 해약금 해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약금과 관련해서 첫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약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서는 해약금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약금 추정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는 필지 단위입니다. 필지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이 땅을 1억에 매매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1억을 지급했어요. 누가?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금 1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 1억은 증약금의 성질도 같고 위약금의 성질도 같고 해약금의 성질도 갖는 겁니다. 그래서 565조 해약금 추정 규정에 따라 해약금 해제 요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해약금 추정 규정입니다. 해약금 해제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때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묵시적 해제, 해약금 해제, 예,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약금 해제 첫 번째 의의를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건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은 첫 번째가 이행에 착수 전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행에 착수 전에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중도금 지급 전에 하는 겁니다. 중도금 지급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행에 착수가 되는 거예요. 해약금 추정 규정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약금 추정 규정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행의 착수 전, 중도금 지급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급 전에. 그러면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중도금 지급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수인들이 계약을 해약금 추정 규정에 따라 해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금 요 1억 지급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가 가능한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매수인들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교부자 그래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의 수령자, 매도인이 지금 수령했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수령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100을 상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만약에 계약금이 1억에 계약했으면 1,000만 원이죠. 자, 10억에 계약했으면 관행상 10%니까 1억입니다. 그러면 10억에 계약했고 계약금 1억이면 2억이지, 2억. 여기는 1억만 포기하면 되지. 누구? 매수인을.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해야 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면요. 해약금 추정 규정에 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여기 10억에 계약을 한 이후에 중도금 지급 전에 제3자 병이 15억에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에 팔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안 팔아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받은 계약금이 1억이라면 2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령자는 100을 지급하라. 그런데 매수인들이 이거를 알고 안 받아요. 그럼 공탁해야 되느냐? 공탁할 필요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행의 제공을 하라. 이행의 제공이 뭐예요? 이행의 제공이. 그렇죠. 이거 100을 줄 테니까 안 팔 테니까 해제하겠소 하고 알리기만 해도, 내용 증명 등을 보내서 알리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공탁을 2억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행의 제공만 하면 해약금 추정 규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휴가입니다. 휴가가 배점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휴가가. 이거는 역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아니면 매도인 쪽에서 100을 상환하고 해제하거나, 역시 소급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소급하여 1000부터 무효가 된다. 이걸 써주면 돼. 그리고 해제는 해제하시면 해제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소급하여 1000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해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해제는요. 해제는 해약금 해제만 있는 게 아니죠. 해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제는요. 자, 우리 공부했었죠? 법정 해제. 그다음 뭐가 있어요? 약정 해제. 그다음 뭐가 있어요? 합의 해제. 그다음 뭐가 있어요? 묵시적 해제.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게 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565조 해약금 추정 규정에 한 해약금 해제를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해약금 해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소급표가 있느냐 해제를 할 때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원상회복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 원상회복 다 하는 겁니까? 원상회복 하는 거죠. 원상회복 하는 거죠. 원상회복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약금 추정 규정에 한 해약금 해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산환하기 때문에 별도로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특약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손해가 더 발생됐어요. 이거보다 여기 1억보다 여기 2억보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약금 해제 요거에 따라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해제할 때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법정 해제가 가능하냐 별도로 가능하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우리 해약금 추정 규정엔 해약금 해제를 공부했는데 여기 3번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 목차는 기본적으로 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약 수령으로 나왔을 때는 의, 요건, 휴가, 결어. 논수령으로 나왔을 때는요. 설원, 휴가, 설원, 요건, 휴가, 결어, 결론. 준세령으로 나왔을 때는요. 문제 제기. 요건, 휴가, 문제 해결. 따라서 결어 하나 나와야 돼, 결어. 결어는 관련 판례, 쟁점상, 학설의 대립 이런 거 써주는 게 기본인데 이런 게 잘 몰라요. 그럼 여기서 미처 못 썼던 거 있죠? 그런 거 써줘도 되고 여기서 비슷하게 써줘도 관계는 없어요. 따라서 결어 중에 관련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행의 착수 있잖아요. 이행의 착수. 이 이행의 착수가 어디까지냐 그런 얘기죠. 자, 잔금을 준비하고 주택인도 요구를 했다. 잔금을 준비하고 주택 인도를 요구했다면 이행의 착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약금 추정 규정엔 해제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요건이 이행의 착수 전 중도금 지급 전에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조해 주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조해 주시오. 그래서 절차 협조를 해서 등기소의 동행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등기소의 동행을 요구한 것은 이행의 착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행의 착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 후 여기에 대해서 해약금 추정 규정인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런 판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65조 해약금 추정 규정에 한 해약금 해제 요거를 공부를 하셨고요. 그런 내용이 104쪽에 네 번째 줄 한쪽 가로 3번 해약금에 한 해제가 나와 있어요. 해약금에 한 해제. 해약금의 해제 564조입니다, 여러분. 해약금 추정 규정의 해약금 해제 565조죠. 565조. 자, 104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박스 안에 565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봅니다.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를 포기하고, 교부자는 매수인 을이죠. 자, 수령자는 매도인 갑이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항 551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51조는 뭐 얘기하는 거? 손해배상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이 106조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 11강 수업은 마치고 제 12강 시간에는 106쪽의 동그라미 3번 매매 효력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